예, 오래간만입니다. 날씨 오늘, 유난히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시면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지금, 동북아에서는 70년 전에 만들어 놓은 1945년 체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 1945년 체제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초대 강국인 미국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한 체제가 사실 1945년 체제입니다. 미국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한 체제가 이 부자연스러운 한반도 분단입니다. 동북아에 있어서는 1940년 체제의 중심축의 가장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있는 문제는 바로 한반도입니다. 근데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국력이 급격히 쇠퇴하면서 그동안 한반도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한반도 분단, 그 분단이 국제정치적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그동안 70년 동안 미국 위주의 아시아 질서 이대로 방치하지 않겠다고 지금 이에 도전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이 항공 식별 구역을 발표를 한다든지 쩌위다오 분쟁에 적극 나선다든지 또 AIIB 제안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을 설치하겠다고 지금 공세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1945년 미국 중심의 미국 위주의 아시아 체제, 아시아 질서에 대한 도전이 일환이기도 한 것입니다. 일본의 우경화 문제는 그냥 일본 자체 내의 동력의 우경화, 도덕성 문제 이런 차원을 따라서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당연한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1945년 평화헌법 체제, 미국이 만드는 평화헌법 체제로부터 이것도 지금 탈각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만이 우리 내부의 동력이 분단 극복의 노력이 지금 동결되어 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 정세가 급격히 지금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못하고 좀 더 악화에 놓여 있으면서 이렇게 끌고 갈 때 이 동북아의 정세의 급변이 향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실 어떻게 보면 동북아의 정세의 급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 공동체에게는 행복이고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한반도의 남북관계를 개선시키지 못하고 우리 갈등과 서로 불신을 이렇게 가속화시키면 이것은 우리 민족 공동체 구성원 전체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현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9.11 이후에 정보체제를 좀 개편했습니다. 9.11 사태 이후에 CIA, FBI 등 6개의 정보기관들이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정보국을 신설했습니다. 그 정보국에서 직접 미국 대통령에게 대주는 보고하는 보고서를 몇 년 만에 한 것입니다. 오바마 2기가 시작된 작년 1월에 글로벌 트렌드 2030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1기에는 그랜드 트렌드 2025를 보고서를 작성해서 오바마 대통령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그랜드 트렌드 2025와 2030은 앞으로 2025년, 2030년이 가면 세계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국제사회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각 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주한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대규모고 가장 빠르게 자본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고 있는 시대다. 이 시점이.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대규모, 가장 또 빠르게 자본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시기인데 2018년 전후가 되면 G2, 미국과 중국, G2 간의 세력 교체가 이루어진다. 미중이 중미로 세력 교체가 이루어질 전망이 있다. 그리고 중국이 계속 승승장구하는데 그거를 견제할 세력은 유럽도 아니다. 미국도 아니다. 일본도 아니다. 그것은 앞으로 인도가 될 것이다. 2025년이나 2030년 이 정도 되면 중국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나라는 인도가 될 텐데 그 이유는 중국은 그때부터 노동화 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인도는 신생아들이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가장 젊은 강대국이 될 것이다.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지금 급부상하지만 주변국들이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경계심이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미국의 역할이 상당 부분 아시아에서 먹힐 것이다. 그걸 잘 활용해야 된다. 이 미국 자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보고한 보고서문안이 바로 그런 식으로 큰 틀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엔 각 나라들이 나옵니다. 러시아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일본은 어떻게 될 것이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좀 희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구온난화와 관련돼서 러시아가 여러 가지 이익을 볼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자칫하면 1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때 1970, 80년대 세계 작은 용이라고 했던 사룡이라고 했던 네 나라 중에서 대만 같은 나라, 한국 같은 자본주의가 일찍 이렇게 개화된 나라들은 앞으로 좀 위축될 거라고 하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남한은 아마 3위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그 내부에. 그런데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이 글로벌 트렌드 2025에 나오면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대해서. 아마 2025년쯤 가면은 한반도는 유니파이드, 우리는 통일국가라는 표현을 안 쓰고 단일국가가 될 것이다. 유니파이드 네이션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한국이 아시아에서 정치적, 경제적 발언권이 급부상하고 그리고 2025년 전후에 있는 세계에서 부상하는 7나라가 있는데 그 7나라 중에 한 나라에 이 통일된 코리아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분단이 된 상태로 되면 이건 쪼그라들어서 3국가가 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은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의 이익은 한반도 통일이 안 되고 분단된 남한, 이 문제적 옥답에 계속 빨대받고 계속 빨아먹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다 하는 것이 함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 자체의 대통령한테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미국을 악의적으로 보고 반미적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저는 지지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건 반대한다. 사안별로.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이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친일파들이나 이렇게 수구 세력들처럼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과거의 조국이 일본이었던 것이 지금의 조국은 미국이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조국이 미국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미국이 하는 건 무조건 옳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추세로 봐서 제가 노무현 정부 때 국회
통일통위원장을 하고 그냥 같은 여당의 통일통위원장이기 때문에 좀 정책 결정에 중요한 정책 결정에는 깊이 논의한 인너서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육자회담이니 9.19 합의니 이런 거 또 한미FTA 이런 거 추진하면서 느낀 것은 육자회담에서 미국의 발언권이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별로 이렇게 발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몇 년 됐는데 한 6, 7년 이후인 지금은 중국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2007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된 다음에 둘이서 만나서 그냥 사적이고 약간 공식적인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을 한 게 당신이 10년을 유엔 사무총장을 하려면 2기가 중요하다. 2기에 소신껏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전기에는 소신껏 얘기를 못하지 않냐. 그래서 2기를 꼭 당선돼야 되는데 그러면 5대 상임이사국,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것들에 대한 비위를 거슬리는 일,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좀 하지 않겠냐. 그래서 서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어떻고, 중국은 어떻고, 프랑스는 어떻고, 러시아는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서로 했습니다. 그런 중에서 반기문 총장이랑 저랑 합의 얘기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라는 나라는 중국의 아주 긴밀한 자기들한테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건들지 않는 한은 다른 국제적인 관심에 이해관계의 표명을 안 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중국의 좀 대만 문제라든지 티베트 문제라든지 위구르 문제라든지 중국의 뭐 그런 중국의 내부의 중요한 그런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이나 프랑스나 러시아를 들어서 대외적으로 발언을 안 하고 의사표시도 안 하고 이해관계에 개입도 안 하는 편이다. 그게 2007년에 반 총장이랑 저랑 둘이서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안 그래요. 중동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이 자기들이 이 발언을 하고 지금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육자회담에서의 발언권이 지금 중국이 상당히 내부에 미국을 보고 견인하거나 뭐 하는데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4, 5년이 지나면은 한반도에 대한 국제적인 역할이 미국과 중국이 일정 부분 거의 절반 정도 이슈, 미국은 상당히 후퇴하고 중국은 상당히 발언권을 갖는 시대가 거의 50%의 발언권을 시대가 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국은 4, 5년 후에 등치는 커지겠지만은 국제적인 발언권이 그래서 강화되겠지만은 사실은 그것을 패권적으로 행사하기에는 내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패권적으로 행사하기에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문제는 최근에도 여러분들 언론에서 보셨겠지만은 중국 사회과학조사센터에서 2014년 중국 인생발전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중국의 상위 1%의 계층이 자산의 30%를 가지고 있고 중국의 20%의 하층민들이 중국 전체 자산의 단지 1%만 가지고 있을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상위 10%가 2년 전 자료인데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하위 10% 가지고 있는 자산이 23배가 됩니다. 격차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우리가 이런 소득 불평등 또는 재산의 불평등에 관계되는 진위 계수가 악화일로에 있는데 0.4 이상이 되면은 사회가 불안하다고 보는 것이 많은 사회학자들이, 사회경제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0.5가 되면 부분에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소요로 나타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게 0.5입니다. 한국은 지금 0.4를 넘었습니다. 정부의 발표는 지금 뭐 3.89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한국은 정부 발표는 좀 왜곡된 것 같고 많은 학자들에게는 0.4를 넘어서 지금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1995년에 0.45였고요. 2002년에는 0.55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0.61인데 최근에는 0.717로 나온 통계가 있습니다. 중국 사회가 2003년에는 곳곳에서 소요가 집단적인 소요가 나타나는 것이 한 5만 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20만 건이 넘습니다. 매년. 하루에 수백 건이 지금 집단 소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미 3년 전부터 치안유지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국방비보다 치안유지비가 더 많이 들 정도로 중국 내부가 지금 복잡합니다. 그런 속이기 때문에 중국이 주변 국가의 우리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패권적 이런 접근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힘이 빠져가지고 좀 퇴각하고 그 공백을 중국이 채워주는데 중국이 채워주는 중국은 국내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한반도에 패권적 영향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는 한반도에서 남북이 평화적 방법으로 공동으로 어떠한 체제를 선택하든 평화적 방법으로 한 선택을 하면은 그 체제를 국제사회가 그거를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이 시점에 온다고 봅니다. 특히 4, 5년 후에는 더 온다고 봅니다. 이런 시점인데 지금 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사실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아까 좀 근본적인 격차가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분단 체제가 미국의 국익의 하여튼 가장 최상치입니다. 분단 체제를 유지하고 한미일 동맹을 끌어들여가지고 일본과 한국의 경제력을 가지고 미국의 국방을 대신해주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일 동맹을 거쳐서 중국을 포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근데 단지 중국은 미국에는 한반도가 중립화 통일, 중국 편도 안 들고 미국 편도 안 들고 중립화 통일에 대해서는 미국은 반대합니다. 자기가 텃밭 놓치는 거니까 반대하죠.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한반도가 중립화 통일해서 미국 편도 안 들고 중국 편도 안 들어도 좋다. 그건 중국에 대해서 자기들 국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평화 이니셔티브가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히려 더 평화 이니셔티브를 갖고 평화적인 국가로서 자리를 마하고 미국은 호전적이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무리를 해서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나라로 지금 국제사회에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는 그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지나친 강화는 사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나 분단 극복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정책을 취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그것이 미국이 평화인식을 계속 유지할 텐데 미국은 근본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핵 문제를 가지고 그걸 빌미로 삼아서 중국 견제의 방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제가 최근에 중국의 시진핑 한국에 오는 걸 전후로 해서 중국의 고위층이 한국에 방문한 사람들이 저를 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좀 사석에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은 그것을 위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핵 가지고 있나 북한이 핵 가지고 있나 다 합리적인 판단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걸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는 북한 핵을 반대하는 이유는 북한 핵을 빌미로 해서 미국이 한반도 분단을 그대로 고착화시키고 그걸 핑계로 해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시켜서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MD에 참여시키게 함으로써 중국을 그걸 빌미로 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것이 아주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그 북한을 반대하는 이유가 다른 겁니다. 우리 미국이 하는 이유가 중국이 하는 북한에 대해서 입장은 북한이 미국이 갖고 있는 거나 북한이 갖고 있는 거나 그렇게 정신병자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육관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것 때문에 북한 핵을 핑계로 잡아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수법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북한 핵을 반대하는 근본 이유는 거기에 있다. 이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걱정하는 게 한국이 작년만 해도 대중국 무역이 2,300억 불이다. 근데 거기서 600억 불이 흑자를 보고 있다. 근데 그 흑자 본 돈으로 중국을 보유하는 미국 무기를 사면 어떻게 하느냐. 그 흑자 무기로 중국을 보유하는 그런 군사비 지출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아직까지는 자기들이 정경분리의 원칙을 세우지만은 이게 일정 시점이라고 이것이 잘 심화될 경우에는 자기들이 정경분리 원칙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정경분리 원칙을 포기하게 되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까지 염두에 두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그거를 그 문제를 위해서 지금 각 정파, 여당, 야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입장으로는 한국이 사실 아주 충성스러운 친일, 친미, 반민족 세력이 기반하는 세력들이 한국에 곳곳에 포진하고 있고 아주 편한 나라거든요. 근데 이 편한 나라가 또 잘 살기도 해요. 그래서 미국도 잘 사주고 여기다 빨대 꽂아 놓으면은 거기서 계속 단꿀이 나오는데 이거 놓치고 싶지 않죠. 육자회담을 왜 성공적으로 실시하겠습니까? 해가지고 육자회담에서 이걸 하면 한반도 분단 극복에 도움이 되면은 문전 옥담을 뺏기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좀 단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정책이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그 깊은 폭탄이 바로 거기에 기반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갈수록 더 심하게 갖게 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은 그냥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1945년 점령군으로 들어온 메가더가 가지고 있던 한반도 남한을 통치하는 그런 기본 원칙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메가더는 그 당시에 들어와서 기본 원칙이 이렇습니다. 일본말 안 듣는 놈들은 우리말도 안 듣는다. 일본말 잘 듣는 놈들이 우리한테도 충성을 다할 거다. 민족주의자들이 집권을 하면은 골치 아프다. 친일파들을 다시 해야 미국에 충성도 하고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게 흔들림 없는 메가더의 한반도 군정 때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 메가더 동상 세워놓고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메가더는 우리 국민들의 은인이 아니라 친일파들이 은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또 조선일보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속마음이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저는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요 고맙다. 식민지배. 미국이요 고맙다. 민족분단. 일본이 식민지배가 없고 미국의 민족분단이 없었으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를 이어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이룰 수 있겠느냐. 이게 그들이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족분단이 최대의 피해자는 우리 국민들인데 민족분단의 최대의 수혜자는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그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분단 극복에 저항하는 건 당연합니다. 지금 남북관계 개선 문제도 한반도의 국면이 주변 정세가 이렇게 급격히 돌아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오이사 조치도 해결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우리 민족 전체의 이익과 행복보다는
자기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일제 때부터 해방 때까지 한 세기 동안 누려 대를 이어서 이어왔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제가 국회 통일외교 통상위원장 할 당시에 많은 외국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물론 일본 정치인도 만나봤습니다. 제가 일본 정치인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야, 우리 가까이 있는 나라인데, 가까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좀 잘 지내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일본이 과거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진정한 사과도 하고, 야스쿠니 신화도 참배하지 말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들이 이런 답을 합니다. 한국 사람도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일본 보고 자꾸 사과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니들이 얘기하는 과거 청산하라고 한다면서 한일 합방은 조선인의 행복이라고 쓴 그런 사설을 쓰는 조선일보가 한국 국민들이 제일 애독하는 신문 아니냐. 일본 천황에게 철서를 쓰면서 개처럼 충성하겠다고 철서를 쓴 사람이 한국 대통령으로서 가장 여론조사를 하면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나라 아니냐. 독립군 토벌 때에 참여했던 박정희, 정일권, 백선애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무총리, 육군 참모총장을 지는 나라 아니냐. 니들은 과거 청산 안 하고 왜 우리 보고만 자꾸 과거 청산하라고 하느냐. 니들은 왜 과거 청산 안 하고 왜 우리 보고만 과거 청산하냐.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한국 사람 뜻이 뭐냐 진짜. 니들 일본 보고 돈 좀 더 빨아내려고 좀 그러는 거 아니냐. 야스쿠니 신사도 마찬가지다. 그 전범이 졸개, 박정희, 정일권, 뭐 이런 사람들, 자정, 그런 사람들이 뭐, 묻혀있는 데가 대한민국 국민묘지 아니냐. 전범이 졸개들이 묻혀있는 데가 이들이 엄숙하게, 참배하면서, 왜 전범들이 모셔있는, 거기가 참배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게 바로, 일본 사람들이 진짜 혼냅니다. 속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과거 청산 얘기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 속마음은 안 그런 거야. 저 사람들이 그냥 국민들을 의식해서 한국 국민들을 의식해서 그냥 한번 해보는 얘기지. 저는 우리나라에 친일 반민족의 기반을 둔 그 뿌리를 둔 세력들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본의 과거 청산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과거 청산을 요구할 도덕적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는 금년에 만나러 왔던 미국의 바이든 부통령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미국에 베팅하라. 이어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이 선택하려면은 제대로 선택해라. 이거 외교적인 언사로서 그런 말 하는 것은 대단한 결례입니다. 그 모욕입니다. 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입니다.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쾌한 말, 대응하려고 제대로 못하는 그런 초라한 상황이 바로 지금 한국 외교의 현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교력은 남북관계의 개선에 그 힘이 나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국제사회에서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9.19 합의를 한 것을 이 9.19 합의가 남북관계가 개선이 안 됐으면 9.19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국도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부시 정부가 별로 이렇게 모호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북한과 얘기할 때는 우리를 통해서 좀 잘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의 개선이 우리 외교력의 강화, 우리 협상자와의 강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악화되니까 이번에 저 시진핑이가 다녀가면서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우리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운증을 답은 안 하지만 운증을 넘어갔는데 미국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 가입하지 말라. 가입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큰 결례입니까? 이게 주권국가입니까? 이게 주권국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응? 근데 그런 거를 당하고도 우리 정부 대변인이나 누구 하나 이거는 잘못된 얘기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 말을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나 입장을 표명한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외교 입장이 상당히 지금 경색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을 만들어냈지만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만약에 였다면은 우리나라의 출신이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출신이 유엔 사무총장에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걸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국회 통일을 위해 통상위원장으로서 실제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선거대책위원장 역할을 했습니다. 전 세계 정치 지도자를 만나고 다니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먼저 저항을 붙였던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라이스가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엔 사무총장은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관례상. 그러니까 이번에 관례상 아시아 차례입니다. 근데 라이스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게 관례가 뭐냐, 규정은 아니지 않냐, 관례일 뿐이지 그거 훔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면서 은근히 흘린 게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그 사람 중에 누가 하나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그게 다 나왔습니다. 라이스가 반대를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사실은 별로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던 러시아가 한국 편을 들어버린 겁니다. 러시아가 우리 편을 안 들으니까 한국은 미국 똘마니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들은 동국권에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쾌하니까. 그렇지만 또 한 넘어야 될 게 프랑스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 선거가 10월 달에 있는데 4월 어느 날인가 반기문 총장이 저한테 왔어요. 그때는 반기문 총장이 아니고 국회 외교부 장관 할 때인데 지금 유럽 쪽에서 프랑스나 이쪽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니까 이라크전을 한참 하고 있는데 한국에 이라크에 파병을 했습니다. 한국 세 번째 만 군대를. 근데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영국을 빼놓고 전 유럽이 이라크전에 대해서 다 반대를 했어요. 이건 침략전쟁이다. 이건 엄연한 침략이다. 근데 그 침략전쟁에 한국의 군대를 파견하는 데 대해서 그 나라의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시키는가 이제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인가 이때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고위 정치인들을 만나가지고 그 반기문 선거운동, 반기문 좀 해달라고 선거운동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군요. 한국은 자기들은 좀 부정적이다. 이유가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침략을 많이 하는 지금도 이라크를 침략하고 있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나라인 한국의 외교부 장관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한국은 월남전에 보내라면 월남전에다 군대 보내고 이라크에 보내면 이라크에 보내고 아프간에 아프간에 보내고 전 세계 미국의 침략정원에 용병으로 하는 나라가 한국인데 그런 나라의 외교부 장관을 유엔 사무총장을 시킨다는 말이 안 되잖냐. 한국은 미국이 지금 똘마니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나라는 미국 말만 다 들을 것 같아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그 답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다. 그런데 당신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정보는 낡은 정보다. 과거에 그랬다. 지금 안 그런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구시정부와 노무현 정부와 갈등이 있는 거 알지 않느냐. 우리가 갈등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영토 문제나 경제 문제가 아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거다. 그건 알고 있대요. 그럼 우리가 똘만이 아니지 않냐. 그리고 한국의 전시작전권이 대한민국 출난 군대 전시작전권이 미국이 갖고 있는데 그거를 한국이 지금 그걸 이 정부 들어서 최초로 지금 회수하려고 한다. 협상 중이다. 그건 모르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회수하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야당인 한나라당이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를 빨갱이라고 하고 좌파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다. 야, 그게 좌파라고 얘기하고 빨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주권이 국가가 가질 기본적인 주권이 문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이 실지냐. 이 실제다. 그게 자료를 제가 보냈습니다. 심지어 조선일보에 나온 노무현을 빨갱이라고 정신학적 본시한다고 한 그 사설이나 뭐 그 내용까지 다 제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가보니까 바뀌었어요. 프랑스가 제주로 바뀌었습니다.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 같으면 프랑스가 바뀌었겠습니까? 세계에서 192개 나라였는데 그 당시에 192개 나라가 중에서 191개 나라가 찬성을 하고 반대하는 한 나라가 5대 3인 이사국 중에 한 나라만 있으면 비토코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데 미국의 지지는 그건 죽음의 키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키스를 돌파하고 된 이유가 노무현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자주적인 노선 이것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위상이 올라가서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국회 통일통위원장 하면서 우리가 쿠바라는 외교를 안 하고 있어서 실무자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외교부의 실무자를 불러서 야, 쿠바와 수교를 안 하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되냐 그랬더니 미국 안 하고 있고 이스라엘 안 하고 있고 남한이 안 하고 있대. 그래? 근데 호주나 카나다나 일본, 영국은 다 미국이랑 친한 나라잖아. 우리보다 더 친한 나라잖아. 그 나라는 다 하고 있대. 그럼 우리는 왜 안 하고 있냐? 미국이 압력을 가해서 하지 말라서 안 하고 있대.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통일통위원장의 직권으로 제가 뉴욕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뉴욕에 있는 쿠바 주 유엔 대사를 만났습니다. 만나 수교하자고 공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시 왔는데 카스트로가 지금 마병 중이라 마병이 좀 나으면 지금 진작에 논의를 하겠다. 그리고 답을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더 이상 쉬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우방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구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호주는 친구의 나라입니다. 근데 한국은 미국 말 잘 들어야 되는 종교의 나라입니다. 이걸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근데 다시 또 종교로 들어간 게 이명박 박근혜입니다, 지금.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한미동맹 강화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외교 현실을 좀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한반도는 상당히 한반도만 아니라 유치된 정세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반도를 중심한 국제 정세가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구조가 지금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바뀌는 구조에서 우리가 제대로 쓰려면 힘을 가지려면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남북관계 개선 없이 한반도 주변 정세는 급격히 변하고 있는데 남북관계 개선 없이 이런 상태에서 계속될 때 우리 민족에는 재앙이 닥쳐올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지금 그런 재앙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정책을 바꾸라고 그러면 안 바꿀 겁니다. 그들이 더 소중한 건 우리 민족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들이 일제시대부터 그 지난 70년 동안 해방 이후 70년 동안 101세기 이상 그들이 지켜왔던 기득권, 그 안전한 기득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개선이 그 기득권을 놓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데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른바 드레스덴 선언이라든지 통일 대방론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사실 허구입니다. 이 어떤 대북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대북 정책은 북한의 호응이 연결점이 안 되면 그건 다 휴지입니다. 북한의 호응이 안 되는 대북 정책이 무슨 그게 대북 정책입니까? 그것이 무슨 힘을 발휘합니까? 근데 드레스덴 선언하면서도 뒷얘기는 그렇다고 하는데 앞에 서문부터가 아닙니다. 니들 가난하고 못 살지, 독재하지, 응?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도와줄게. 가난하지. 그 자존심 건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드레스덴 선언을 하면서 왜 저런 선언을 쓸데없이 할까?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진짜 바보든지. 바보니까요 하는 거예요. 앞에 막 욕하고 너희들 가난하고 힘들지? 근데 앞으로 좀 힘들어. 그 얘기는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데 정부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협력 개선을 목적에 협력하자. 근데 앞에 얘기를 왜 해야 되냐고요. 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 하고 싶은데 남북관계에 대해서 개선하고 싶은데 근데 머리가 모자라서 바보라 그 얘기를 앞에 얘기를 했든지 그렇다면 진심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에? 북한이 받지 않을 카드를 제시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 그 속에서 우리는 긴급조치를 정했습니다. 그 긴급조치의 내용은 저는 왜 박정희가 긴급조치를 했느냐. 민주적 정통성의 결여가 있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민주적 정통성의 결여가 바로 박정희의 긴급조치를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5.24 조치를 있습니다. 이건 그들이 민족적 정통성의 결여가 바로 이 5.24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긴급조치가 한 이유나 이 5.24 조치를 하는 거나 그 바탕은 똑같습니다. 전자는 민주적 정통성 결에 대한 스스로의 자백이고 5.24 조치는 민족적 정통성에 대한 스스로의 자백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좀 아쉬운 거는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좀 제대로 싸워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조중동 그리고 공영방송 이걸로 다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거 좀 모자란다. 더 완벽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종편 만들어줘야지. 이 수구 냉전 세력들을 친방미 세력들을 비호하기 위한 대중 설득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게 조중동입니다. 그러면 저는 야당이 당을 걸고 그런 당과 수십 명이 간호사가 생각하고 의원직을 버릴 생각을 하고 싸웠어야 된다고 합니다. 싸워야 됐다. 싸웠습니다. 상생의 정치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는 상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극복의 대상입니다. 상생의 대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나도 기득권층의 일부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지금은 새누리당과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상생이 아니라 나도 기득권층의 일부니까 그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야당 정치인으로서 자기가 정직하고 역사의식이 있다고 하는 정치인으로서 빨갱이란 말 듣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은 그런 인물은 저는 기회주의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기회주의적인 인물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역사의식이 제대로 박히고 정의감이 투철하고 이어지고 있는 정치인이 어떻게 빨갱이란 말을 조중동이나 종편으로부터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분단국가 정치인으로서의 고뇌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빨갱이란 말을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 지난번 대선에서 나온 후보들이 전 NLL을 사수하겠습니다. TV에서 자기 육성으로 그걸 반영을 할 때 좀 서글펐습니다. NLL은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그런 국경선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NLL은. 어? 미국은 일반적으로 그건 선입니다, 그냥. 어? 그리고 휴전협정에 맞지 않는 그건 선입니다. 1950년에 체결된 휴전협정, 그건 국제적으로 고민받는 그런 협정입니다. 휴전협정에는 해상의 경제에서는 양 당사국이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해서 결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가장 최종적으로 그 문제에서 남북 간의 합의가 된 것은 1991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때 있었던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그 기본 합의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LL은 이 북방 한계선은 향후 남북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런데 협의가 돼서 새로 결정될 때까지는 현재의 선을 그냥 존중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 얘기는 이런 말입니다. 이 합의가 될 때까지는 남한이 국정선이라든가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게 그 합의가 돼 있습니다. 합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적용할 거니까요. 또 하나, 또 남한은 그 국정선이라고 우리가 사수하겠다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다는 게 들어가 있고 북한은 침략하지 않겠다.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91년도 남북기본 합의서에는. 그 사수하겠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남북기본 합의 내용을 깨는 겁니다. 그거는. 문제는 맞더라도 있는 건 그대로 얘기를 해야죠. 근데 92년 남북기본 합의서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전부 다 역대 정권이 다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보수나 진보나 다 인정을 한 것이 90년 남북기본 합의서입니다. 그에 대해서 그 문안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써 있는 것이 결국은 내용이 남한은 그것을 우리 국경선이다. 사수하겠다고 주장하지 않겠다는 게 합의고 북한은 그 새로 결정할 때까지는 침략하지 넘어서지 않겠다. 이 내용인데 그 내용에 위반되는 얘기를 대통령 후보가 특히 야당 대통령 후보가 김대중 노무현이 그 유산을 이어받겠다고 하는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나가서 NLL을 사수하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빨갱이란 말 안 들으려고요? 들어야죠. 그걸 사수하면 아니거다. 이거는 나중에 합의해서 91년도 남북기본 합의서에 따라서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게 진짜 국가 지도자죠. 요즘 하나 느끼는 것이 전 세상에 대해서 좀 낙관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018년 체제는 반드시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체제는 그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아무리 질이 밀려되어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박근혜 정부는 야당과 싸워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역사의 진실과 싸워서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옳소! 진짜 무너집니다. 전 지난번 선거 한번 보십시오. 저쪽 당 후보는, 박근혜 후보는 사실 그 아버지의 친일 경력, 그리고 군사정권에서 혜택받은 많은 사람들, 재벌, 언론, 또 이미 이명박 정부의 기득권, 권력, 이 모든 걸 비용을 받아가지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쪽은, 그리고 그쪽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살아온 과거나 가족적 배경이 이 우리 반민족 수구 세력들을 대표하는데 소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쪽은 문재인 후보가 꼭 그런 후보는 아닙니다. 이쪽을 다 아우러낼 수 있는
그 역사식이 투철하거나 그런 투쟁 경력이 있거나 그런 정책 경력이 있거나 이런 대통령 후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개표 주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1.5%밖에 안 졌습니다. 겨우 1.5%가 안 졌습니다. 저쪽은 심지어 박근혜가 우리가 만약에 우리 쪽 후보가 빨간 옷을 입었으면 야당이었을 거예요. 빨간 옷을 입어도 저쪽에서 박근혜가 빨간 옷을 입는 것 같고는 전 저 사람이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종인 전 장관을 모셔다가 박근혜가 경제 민주화 얘기를 해도 경제 정책에 대해서 계속 저 박근혜가 알아서 기득권층을 위해서 경제를 치겠지. 이게 신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쪽은 그런 정도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5%밖에 안 졌습니다. 종편이 실제로 선거운동한 거 아닙니까? 종편이 그게 뭡니까? 사실 합법을 가장한 선거운동 기구였죠.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1.5%가 안 졌다는 것은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유심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가요. 딴 언론이랑 틀려서 가끔가다가 많은 지변을 활용해서 SNS를 막 비난합니다. SNS가 부책임하다. 진실을 전하지 않는다. 지금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왜 할까? 저 얘기를 왜 이렇게 자주 할까? 그리고 저렇게 많은 지변을 활용해서 왜 자주 할까? 과연 조선일보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지금 SNS가 없다 그러면 암흑시대입니다. 암흑시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이 진실의 빛을 비추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정권을 계속 유지를 하고 친일 반미족 세력들이 계속 기득권을 3대, 4대 한 500년 동안 해먹어야 되는데 그 SNS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도 SNS를 통제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터키가 그렇습니다. 터키가 최근에 웹사이트도 차단하고 트위터도 차단하고 유튜브도 차단하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SNS는 똑같아 조선일보 하는 얘기나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시민의 권리 침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한다. 터키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 침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한다. 저는 이 정부가 급하면 나중에 터키처럼 그런 조치를 검토하거나 심각하게 검토하거나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정부가 능히 그런 것까지 생각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기득권 지키는데 급급할 겁니다. 더구나 차기 대선 직전 정도 되면 이 문제가 그 내부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정치와 정보과학기술이 발달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게 인쇄술입니다. 그전 인쇄술이라고 다 필경을 했거든요. 그 얼마나 그렇게 힘들어요. 필경을 생각 얼마 안 나오고 비싸고. 그러니까 귀족이나 왕족이나 종교 지도자들만 그 책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반 대중들은 자기의 얘기를, 성경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인쇄술이 나옴으로써 그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폭발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한 게 그런 겁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는 유심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김대중 정부 들어가서 IMF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IT를 집중적으로 광캐블을 까고 세계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 투자를 고백해서 제일 먼저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과감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메일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가 IT가 생겼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서로 연대할 수 있고 조직할 수 노무현 정부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그걸 깔 때는 광캐블을 깔 때는 이게 정치적으로 정권 재창출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아무도 그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그것은 노무현 정부를 창출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한 비밀반 IT가 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전철을 타면요. 3년 전 전철을 타면 전철에서 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다릅니다.
증거가 판이합니다. 그 사람들은 책을 읽든지 거기에서 묵까지 신문을 읽든지 묵까지 갖다 놓고 들어와서 그거 읽고 있었습니다. 요즘 묵까지 읽는 사람이나 신문 읽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SNS에 빠져 있어요. 꼭 정치적인 것만 빠져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럼 SNS에 빠져 있어요. 응? 그 얘기는 SNS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정보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SNS입니다.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SNS의 특징입니다. 그런 시대에 워낙 급했으면 국정을 갖고 SNS에 댓글 달았겠습니까, 애들이? 그걸 막아주지도 않겠지만, 그런 시도를 했잖아요. 상당수. 안 해갑니다, 이 사람들이. 공영방송으로, 조중동 페이퍼신문으로, 그 일부 진보라고 표방한 언론들은 또 자본의 논리로, 심지어 종편으로 다 막아나는데, SNS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창안함이 어떻다 빠져나가고, 세월호가 어떻다 빠져나가요. 세월호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세월호가 남쪽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서 다행이지. 어디 강화도 근처나 저 속초나 동해에서 근처에서 그 사건이 터졌으면 또 북한 잠수함에 와서 또 박았다고 얘기할지도 몰라, 이 사람들이. 능히 그렇게 조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덕심이라는 게 아주 완전히 마비된 사람들입니다. 권력장치를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요즘 통진당 해산 얘기를 하면서 좀 착잡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헌법을 위배하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헌법에는 우리 항일 독립정신을 이어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3일 정신을 이어받기로 되어 있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 식민지배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4.1 정신을 이어받겼는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그런 교학사 교과서를 낸 정치 세력, 그걸 뒷받침하는 정당, 그 정당이 위헌적 정당으로 해산돼야죠. 교학사를 통과시킨 그걸 뒷받침하는 정치 세력이 통과돼야죠. 그래서 그들이 해당해야죠. 위헌입니다. 위헌정당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학사 교과서를 가지고 그걸 칭찬하고 했던 박표정 박사는 방송통일 심의장을 시키고, 식민지배에 대해서 금융개편하는 문창거기를 정무총리를 지명하고, 그리고 교학사 교과서를 그것이 선취태율 0%였던 것이 국가적 수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김병수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한 사람들, 그걸 통과시키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위원으로 해산되어 있는 정치세력입니다. 지금 사실 저는 아쉬운 거는 이제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무게, 이 시점의 역사적 무게, 국민들이 받고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무게가 참 무겁습니다. 이런 무거운 시대에 우리 야당이 너무 세련된 모습 보이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성숙한 모습 보이지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2002년도인가 마침 어느 기자가 저한테 찾아오더니, 야, 좀 진보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재호 의원이 저한테 저를 어떻게 보냐니까 김원희가 너무 김영희는 너무 좀 성숙하지 않았다. 자기는 성숙했다. 유해창이 지지하는 자기는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보고 묻길래 저는 그 말이 맞다. 그렇지만 나는 끝까지 성숙하지 않은 채 남아있을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의 통일통위원장, 그리고 국회의장 통일위기 통상위원회를 국회의원 중에서 제일 오래 한 사람입니다. 8년간을 했는데 통일통위만 8년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외교부 장관이 9명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의 남북관계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아니면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당선자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은 특사로 평양을 처음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10여 차례 북한을 방문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한미 FTA니 또 현안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미국도 거의 1년에 한 7, 8번 정도씩 방문을 했습니다. 미국을 더 많이 방문했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한미 관계라는 이런 문제에 있어 좀 깊숙이 여러 가지도 있는데, 반비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저는 지지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건 반대한다. 사안별로.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이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친일파들이나 이렇게 수구세력들처럼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과거의 조국이 일본이었던 것이 지금의 조국은 미국이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조국이 미국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미국이 하는 건 무조건 옳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그 봉준호 감독이 해서 한참 인기가 있는 영화가 있잖아요. 설국열차라고 있습니다. 내가 설국열차라는 걸 봤더니 빙하시대가 왔는데, 빙하시대니까 물이 없으니까 계속 에너지를 해가지고 눈을 녹여가지고 그걸 물로 쓰고 여러 가지 용도로 농사도 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차를 끝없이 달려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기차 달릴 때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눈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농사도 짓고 식용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그러니까 기차에 전 주민들이 타고 다니는 건데, 기차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머리칸과 꼬리칸이 있어요. 머리칸에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층이라 온갖 거 다 잘 먹고 늘 파티하고, 이제 꼬리칸에 대한 사람들은 가난해가지고 먹는 게 없어가지고 먹을 걸 간신히 먹는데 바퀴벌레로 만든 이렇게 뭐 단백질을 만들어가지고 먹는 그런 걸 먹고 그냥 비참하게 살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먹을 게 없으니까 꼬리칸에 단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사람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는데 애들을 먼저 잡아먹어요. 근데 애를 누구 애를 먼저 잡아먹느냐 하는 걸 결정하는데, 했는데, 그래서 신기를 뽑아가지고 하나씩 잡아먹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여미라는 사람이, 어떤 애가, 오늘 이제 식탁에 올라야 될 사라진 애가 있으니까, 걔 죽이지 말라고 해요. 그럼 어떡하냐. 이거 안 먹으면 우리 전부가 죽는데. 그러니까, 야, 내 팔을 잘라. 그래서 자기 팔을 주고 애를 살려요. 감동을 줬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안에서 리더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체질을 끌고 가면 안 되니까 이 머리칸을 문을 열고 계속 쳐들어가서 그걸 장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리더가 나오는데 커티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젊은 사람이. 윌리엄은 좀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좀 연세가 든 사람이고, 커티스는 젊은 회기가 왕성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다가 내부에 그 사람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내부에 갈등이 생겨요. 리더십에. 그럴 때마다 이 길리엄이라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반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밀어줍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으로 가요. 그래서 저는 커티스라는 젊은 리더를 키우는데, 길리엄이라는 사람이 그 도덕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그걸 길잡이를 끌고 나가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커티스를 찾겠다. 2007년도 대선에 나갈 진짜 괜찮은 역사식이 투철한 그리고 양심적인 그런 커티스를 하나 찾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언론을 보면서 여러 가지 보면 사람들 만나면서 하여튼 앞으로 좀 시간이 한 2, 3년 남았으니까 이 시대의 커티스를 찾아보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지 간에 제가 하여튼 운심을 다해서 제 인생을 살아온 것을 압축해서 한 1년, 2년 살겠다 하는 심정으로 하여튼 열심히 한번 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웅 의원님이 오랜 침묵을 깨고 그동안에 쭉 지켜본 우리 한국 사회 전반 주변 사회에 대한 아주 소신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